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제 근대 얘기를 끝내고 소위 시대 구분으로 보면 현대에 해당되는 것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모던과 포스트 모던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하는 그런 구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던의 어떤 철학적 구조를 갖다가 이야기할 텐데, 저희가 모던이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그랬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특정한 역사 시기로서 근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양으로 하면 17세기 이후의 시대를 뜻하는 특정한 시기로서의 근대를 뜻하기도 하고, 그때그때의 현재를 뜻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던은 근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도 항상 그때그때는 모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모던의 철학 구조를 본다는 이야기는 근대 철학의 구조를 갖다가 살핀다는 이야기도 될 것이고, 또 서양에 있어서 그때그때 현재의 것들, 다시 이야기하면 서양 철학 전체의, 그러니까 서양 철학 전체의 구조를 갖다가 살핀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양의 근대 철학을 이해하려면은 그 밑에 깔린 서양 철학 전체의 어떤 구조를 알고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 철학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살필 텐데, 그것은 플라톤의 이데아에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의 근대 철학의 받침이 되는, 더 나아가서 서양 철학 전체의 어떤 구조적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 지금 제가 이데아라고 쓴 말은 이데인이라는 동사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건 그리스 말을 갖다가 영문자화 시킨 건데, 이데인이라는 말은 보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명사화한 게 이데아라면은 뭐겠습니까? 보여진 것이죠.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볼 때 저의 뭘 봅니까? 저의 모양을 보죠. 따라서 이데아는 흔히 일상적인 용법으로 하면 그냥 모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데아가 모양이라고 하고, 그 말은 보다에 대해서 왔다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서양 철학의 핵심이 되는 이데아는 그야말로 시각적 사유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현상과 관련이 돼서 나오는 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떤 모양, 즉 시각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여진 것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 사이의 양자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 지금 봤었을 때 저의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그것은 모양일 텐데, 그것은 저의 겉으로 드러난 겉모양이 보여지겠죠. 그렇죠? 저의 겉모양을 지금 보십니다. 그런데 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끔 해주는 그것은 저의 본모양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래의 그 모양이 그 본래의 것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끔 해준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여진 모양이지만은 겉모양과 본모양이라는 이중적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중적 사태를 이해하시려면요, 예를 들 필요가 있는데, 플라톤의 사상을 쫓아서 예를 든다면은 수학이나 기하학 쪽에서 예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모범적 학문을 수학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수학에서 예를 들면은 제가 원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에서 원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죠. 원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죠. 이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들을 쭉 이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이은 것이 선이 되겠죠?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이으면 선이 될 테이고, 또는 그 내부의 면이 될 것입니다. 이게 기하학에서 이야기하는 원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일한 거리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고, 그리고 원을 구성하는 것은 점과 선과 면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구조에 의해서 원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간단치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이 동일한 거리라는 이 조건, 그리고 점선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까지도 다 사실은 현실에서 충족되기는 힘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동일한 거리라고 했는데, 동일한 거리라면 이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은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으면 이제 원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거리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가까이서 보면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늘게 보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은 아주 두꺼운 하나의 궤적을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궤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일한 거리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는 사실은 정해질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그은다고 해도 이것도 하나의 궤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정된 것일 뿐이지 실제로 현실 속에서의 동일한 거리는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동일한 거리라는 것 자체가 현실 속에서는 충족되기 힘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하학에서 정의를 해보면은 위치는 있지만은 크기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점의 정의예요. 뭘까요? 이 칠판이 상당히 넓죠? 이 칠판에 어떤 위치, 그러니까 여기라는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점을 찍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넓은 중에서 하필이면 여기라고 하는 위치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여기 그러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해가지고 딱 찍으면은 위치는 잡히죠. 하지만 이건 점이 아니죠. 왜? 위치는 잡았지만은 이것을 가까이서 보면은 사실은 이런 넓은 어떤 면이지, 이게 그야말로 여러분이 그러면 뭐 바늘끝으로 살짝 콕 찍는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위치만 잡을 뿐이지 크기가 있게 되면 이미 그건 점이 아니라 하나의 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위치만 있고 크기는 없다라고 하지만은 현실 속에서 점을 찍는 이상 그것은 위치도 잡고 동시에 크기까지도 이미 여기에는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크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크기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정될 뿐이지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기하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길이는 같지만은 넓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두 점이 있었을 때 두 점 사이에 길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길이는 표시가 됐겠지만은 이것은 가까이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런 직사각형의 궤적의 어떤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이 아니라 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는 게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가까이서 보시면 그 가는 것은 그야말로 선이 아니라 하나의 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는 같지만은 넓이는 같지 않아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선을 긋는 이상은 길이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넓이까지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한계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와 넓이는 같지만은 깊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깊이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면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이에 이것을 갖다 이렇게 제가 칠하면 이것을 하나의 사각형 면이라고 지금 보실 텐데요. 이것은 길이도 있고 그것들 사이에
면적의 넓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깊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가 있다면 뭘까요? 이것이 면이 아니라 깊이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하나의 입체가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하나의 면이 아니라 어떤 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지운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시된 것도 면은 아니죠. 왜? 옆에서 보면은 하얀 분필에 분말가루에 두께가 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깊이와 두께가 앉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얀색의 분말에 덮여 있음으로 해서 그 면을 갖다가 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기하학에서 정의가 되지만은 현실에 있어서 면은 언제나 깊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원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선 면 이런 세 가지 조건 이것까지 하면 네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룩되지만은 결국에는 동일한 거리라고 하는 조건도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점선면이라고 하는 이것도 현실 속에서는 사실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을 그릴 수 있죠. 예? 뭐 이게 울퉁불퉁하면 컴파스를 갖다 놓고 아주 정확하게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그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 자체에 대한 어떤 정의를 알고 계셔서 그것을 본뜰라고 무진 애를 써가지고 그리지만은 현실에 그리는 그 순간에 이미 완벽한 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원은 어디 있을까요? 생각 속에만 있죠. 기하학자의 생각 속에서만 원 자체로서만 있을 뿐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런 원들이 충족되기는 힘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모양과 대비시키면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린 원이 있죠. 그려진 원과 어떤 원 자체, 기하학에서 얘기하는 원 자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그려진 원은 겉모양이라면은 본래의 본모양, 기하학에서 얘기하는 아까 그 정의 그 자체, 그게 본래의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을 본뜨기 위해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우리가 원을 그리지만은 그것은 완벽한 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본질이라면은 본질이나 또는 본체라면은 이것이 드러난 것, 그것을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진짜로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의 정의 그 자체로서 완벽하게 진짜로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가짜로 있는 가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그리는 원들은 실제와 가상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이라면은 이것은 추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어식 표현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콘크리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코는 함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건데 코는 뭘까요? 즉 감각 경험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즉 감각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감각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지만은 추상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abstract입니다. 여기서 abs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에서 떨어져서 있다. 즉 감각 경험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원의 정의 자체, 아까 동일한 거리에 있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점, 선, 면 이런 것들의 구조인데 그런 정의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감각적으로 만지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각 경험의 너머에 있는 떨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abstra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만질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나 하는 거 그런 것을 구체적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가멸적입니다. 사라지지만은 이것은 불멸하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원은 제가 지금 그리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이 원들을 지금 그렸지만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지우면 사라지죠. 하지만은 원의 정의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이거를 제가 제 머리를 지우겠습니까? 그려진다고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예? 그거는 결국엔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더라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원을 배워서 원을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것은 숫자에 있어서 보면 무수히 많지만은 이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즉, 원의 정의에 맞춰서 그릴 수 있는 원들의 숫자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저희가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무수히 많은 원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의 정의 그 자체는 언제나 하나이죠. 그것은 뭐 한국에서만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오직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여러 가지지만 이것은 언제나 하나라는 식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개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개별적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라는 얘기는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두루 통하는 그런 하나의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플라톤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소위 진선미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진, 그러니까 참답고 진정한 것, 그것은 바로 이 밑에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좋고 훌륭한 것이라는 겁니다. 선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거짓이다는 얘기고 그것은 이때의 악은 나쁜, 그러니까 좋고 훌륭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즉 추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야말로 진선미라고 하는 철학에 있어서 추구되는 최고의 대상들은 바로 이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데아라는 말입니다. 이데아가 모양이지만은 사실은 본 모양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데아의 뜻은 바로 내용을 보면은 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 이것은 뭐 그 그리스 말로 얘기하면은 파라데이 그 말하고도 표현되는 그 말입니다. 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여기 지금 제가 이걸 쓰고 지금 계속 이데아라고 읽죠. 근데 제가 지금 이데아라고 안 읽으면 여러분 뭐라고 읽겠어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아이디어라고 읽죠? 그럼 아이디어가 뭐예요? 여러분 어떨 때 씁니까? 그 사람 참 아이디어 좋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어.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반짝이는 어떤 생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용법이고 철학적인 말로 하면은 이것을 하나의 관념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아이디어라고 읽고 영어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런 이데아라는 뜻도 있고 그것은 바로 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본. 그러니까 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 자체를 갖다가 그게 본이 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본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렇게 본뜬 거지 않습니까? 본뜬 것이고 그런 완벽한 원을 받아온 것이죠. 본받는 것이죠. 본뜨고 본받고 하는 그런 관계, 그 본이 되는 것을 이데아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데아가 아이디어가 이런 이상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디어 이렇게 쓰죠.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에 큰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다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데아, 즉 어떤 본이라고 하는 것 속에 관념이라는 뜻이 있냐면은 그것은 뭘까요? 여기서 얘기했지만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감각 경험으로는 포착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원들은 지금 와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의 그 정의 자체를 여러분이 그야말로 만지거나 어떤 냄새가 납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뭘까요? 그야말로 감각 경험의 너머에 있는, 따라서 오직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추상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것은 하나의 관념적인 것이 아니겠냐 해서 관념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뜻이 재밌는데 이데아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런 이상이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상이라고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말 중에 유토피아라는 말도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도 플라톤적 효과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우와 토피아로 분해가 되는데 이 토피아라는 말은 토포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이죠. 순수 우리말로 하면은 곳이라는 뜻이고 이때의 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그야말로 이유라고도 하고 고지고대로 그냥 우라고도 합니다. 이유라고 하면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유 토포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좋은 곳이라는 뜻이 되겠죠. 유토피아가. 그 다음에 우라는 뜻으로 하면 우는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뭐예요? 가장 좋은 곳이면서도 없다는 것이에요. 없는 곳이라는 것이. 이것은 뭘까요? 진짜 좋은 곳, 최상으로 좋은 곳, 그런 것은 뭐예요? 없다. 이때의 없는은 뭘까요? 이 현실 속에 없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런 식의 현상으로서의 이 현실 속에서는 없잖아요.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선이라고 그랬죠? 예?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선미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은 이 여기는 없고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현실 속에서는 계속 없는 것이라서 밀려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이해되면 뭘까요? 여러분이 원의 그 완벽한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려고 아주 잘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뭐 컴파스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잘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완벽한 원의 자체를 한번 실현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그렇게 진짜 좋은 그 본을 뭘까요? 본을 갖다가 떠오는 거지 않습니까? 본을 받아오고 본을 떠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본을 떠오지만은 이 본 자체는 뭘까요? 현실 속에는 사실은 완벽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한 발짝씩 밀려나는 그런 것이죠. 마치 뭐라고 할까요? 무지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뭐예요? 분명히 좋잖아요. 애들한테 있어서는 그거 같이 좋은 게 없겠죠.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것이지만은 다가가면 뭘까요? 한 발짝 다가갈수록 한 발짝 멀어지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렇게 좋은 것을 현실 속에서 본을 떠올 때에 그 본 그 자체는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결핍돼 있는 상태로 부족한 상태로밖에 안 오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완벽하게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떠오는 것을 모사라고 그러고 이런 본을 받아오는 것을 갖다가 분유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모사다, 분유다. 이게 분유는 뭐예요? 그 나누어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나누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그 본을 갖다가 나눠서 가지고 오고 그것을 본 뜨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사, 즉 본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이 좋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좋은 것이니까 본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사 본 받는 좋은 것이지만은 또 뭐예요? 나누어 가져온다는 얘기는 통째로는 못 가져온다는 얘기죠. 일부만 떼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부족한 상태로 없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토피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봤었을 때 이데아와 그것을 본뜨는 사물 사이의 관계에 놓인 그런 것이 유토피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좋고 진선미 아주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은 뭘까요? 이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답답한 느낌이 드시죠? 외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월적이고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그런 것이죠. 이 현실 너머에 있는. 그리고 이토록 초월적이기 때문에 이놈이 이 현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막강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플라톤 당대와 소위 플라톤이 살았던 고대 철학 속에서는 이런 게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런 요소로 보죠. 지금 현상과 본질 또는 본체라는 요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아와 그것을 모방한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소위 현상과 본질 또는 본체라고 하는 것의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소위 서양의 고대 철학뿐만 아니라 이 도식은 그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형이상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나타난 것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페노메논이죠. 드러난 것이에요. 나타나고 드러난 것입니다. 감각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런 원은 여러분의 감각적 경험에 나타난 것이고 또 여러 번 의식 속에 드러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난 것을 페노메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게 만들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페노메논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나 본체, 이것을 본체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쓰면요, 본체라고 할 때는 누메논이라고 합니다. 이 누메논이라는 말은요, 이 즉 누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 말로 누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나 어떤 이성을 뜻해요. 그럼 뭘까요? 정신에 의해서 파악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감각 경험에 의해서 파악돼서 드러난 것. 그러니까 페노메논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것, 페노메논. 근데 이것은 정신에 의해서 파악된 것.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게 해주는 근원이 어떤 식으로 파악되느냐 하는 식으로 불렀을 때에는 누스에 의해서 파악된다. 그래서 누메논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본체라고 하고, 본질이라고 할 때에는 영어로 얘기하면 에센스가 본질이죠. 에센스가 본질입니다. 이것을 라틴식으로 얘기하면은 에센티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은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에세라는 말에다가 그다음에 엔트라는 말에다가 플러스 이아라는 말을 합친 겁니다. 에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뜻이죠. 동사 원형, 비동사. 존재라는 뜻이고 엔트는 어떤 분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사어미죠. 그럼 뭘까요? 존재하는 것 또는 존재해온 것, 그런 거예요. 존재해온 것이라는 건 뭘까요? 계속해서 있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는 계속해서 있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뭘까요? 인간의 본질, 이런 말 쓰죠? 인간의 본질이라는 말은 그것이 뜻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이 출현하면서부터 인간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같이 있어온 것. 그래서 인간에게서 도저히 뗄 수 없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것은 뭘까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오직 독점적으로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그 인간의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죠. 이런 본체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현상의 근원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페노메논이 제가 아까 드러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그리스 말에서 파이네스타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이것은 비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페노메논은 무슨 뜻일까요? 비추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이죠. 밝게 비추어진 것. 그렇다면 이 말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비추다니까 빛에서 왔겠죠. 그래서 포스입니다. 그리스 말로 얘기하면 빛. 특히 정확히 얘기하면 햇빛을 뜻하죠. 햇빛에 의해서 비춰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된 것이 페노메논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게 햇빛을 받아서 드러나게 된 이 사물들이 페노메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의 근원이 되는 본체나 본질은 뭘까요? 햇빛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와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의 본체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 그 서양에서 보는 현상과 본질 또는 현상과 본체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해 또는 해의 빛과 그것에 의해서 밝게 비추어서 드러나게 된 그런 사물 사이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해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해가 뭐예요? 유토피아적인 거라는 겁니다. 유토피아는 뭘까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한 발짝씩 멀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벽하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해가 그렇죠. 해가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해줍니까? 모든 것을 비춰주기도 하고 모든 것에 영양분을 주고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생명은 이런 해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 훌륭한 해가 뭘까요? 우리의 근원이 되지만 사실은 그것에 다가가서 그놈과 하나가 될 수는 없겠죠. 왜? 해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소실되고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해서 해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과 합일될 수는 없다는 그런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이고 소위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합일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본받고 다가가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낳게 하는 근원은 마치 해처럼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것과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얘기하는 모든 현상과 본체 도식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합일될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결국에는 이원분립적으로 계속 양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 이원론적 그런 구조를 밑에 깔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결국에는 합일될 수 없는, 넘나들 수 없는 그런 이원적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말을 잘 이해하시려면요. 동양, 특히 중국인의 사유와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건 지금 서양식의 것을 표현한 건데 중국식의 것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중국식의 것을 표현해 보면은 이 현상과 본질을 중국식으로 표현해 보면 뭘까요? 그것은 어떤 본질, 해와 같은 저쪽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그 훌륭한 본질,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밝게 드러나는 어떤 현상, 이것을 중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은 뭘까요? 이것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형이야. 형태를 그러니까 형태 밑에 있다는 얘기는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이 상입니다. 형태를 위에서 그렇게 있게끔 하는 그런 것. 그 형이 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역식으로 얘기하면은 형이 상의 것을 바로 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 이하의 것을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릇을 표상이 되는 어떤 그런 사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주자학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것이 중국식의 본질 또는 본체와 현상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도 가장 더 들어맞는 단어는 바로 체와 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해당되는 본체와 현상을 중국식으로 쓰면은 체와 용이라는 식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체라고 하는 말이요. 결국은 저는 이 중국 철학을 한마디로 이제 체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몸이죠. 몸체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몸이라는 건데 우리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일단은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몸이죠. 그렇죠? 우리의 몸은 이미 살아있는 그런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었을 때에는 그것은 유기체라고 씁니다. 살아있는 것을 유기체라고 쓰죠. 그러니까 유기체라고 했었을 때 그 체, 즉 살아있는 그런 것으로서의 몸으로서의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살과 피로 된 그런 몸이기도 하죠. 살과 피로 된 그런 몸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구체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구체라고 했었을 때 극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 몸은 여러 가지 어떤 장기와 부속 기관들로 되어 있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잘 통일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직과 기관들이 한 몸으로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것을 갖다가 총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총체의 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때의 체를 하나의 몸이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은 결국에는 중국 철학은 한마디로 저는 체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삼체의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중국 철학 전체에 해당되냐면요. 살아있는 몸, 어떤 유기체를 강조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중국의 철학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음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현세주의가 된다는 거죠. 내세주의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생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생, 죽고 나서를 갖다가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것은 대답하지 않죠. 왜? 살아있을 때 이 현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을 현세주의라고도 끌어낼 수 있지만은 그 말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은 그야말로 살아있음, 살아서 끝없이 변화해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변화를 강조하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갖다가 중시하는 것은 중국 철학에서 소위 그 역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변화의 철학이죠. 이런 변화를 담재해내는 그런 철학이기도 하고 이런 변화, 주역에서 보면은 그 역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생생지위역이라고 해서 낳고 나는 것 또는 변화해가고 변화해가는 끝없는 생성을 바로 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역이기도 하고 이런 변화는 또 기라는 형태로도 드러나요. 이런 생생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또 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기는 벌써 이 모양의 형상 자체가 그러니까 쌀로 밥을 지었을 때의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그런 것인데 벌써 거기서 어떤 역동적인 모양을 갖다 캐치해서 나왔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런 기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왕부지의 견해이기도 한데 이 형을 갖다요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상과 형이하를 그 소위 주자철학에서는 이와 기로 나누지만은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은 형이 먼저 있고 상하가 있는 것이죠. 예? 유형적이고 형태를 갖춘 바로 이런 우리의 접할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하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와 이런 식으로 분리된다기보다는 이런 형태 속에서 형태가 있고 그것 사이에 상하로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이 형을 통일하고 있는 바로 이런 기. 이런 기가 진정하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런 차원으로 된다면은 이 이의 효과가 훨씬 더 이제 축소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변화를 끝없이 강조하는 이런 철학들이 살아있는 몸이라는 데서 나오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살과 피로 된 그 몸은 바로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이라는 것은 현세주의라기보다는 여기서 일종의 현실주의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뜻하는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어떠한 이상도 아무리 훌륭한 그 이상도 현실 속에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점에서의 현실주의입니다. 이상조차도 현실 속에 집어넣을 때만 의미가 있다. 벌써 이게 달라지죠? 아까 서양식의 그 이상은 끝없이 한 발짝씩 밀려나가는 유토피아로서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의 이상은 아무리 바람직한 것도 현실 속에 드러날 때에만, 현실 속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하는, 즉 현실이 이상보다 우선되는 그런 식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 정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으로 나가게 됩니다. 중국의 철학은 크게 보면 이제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를 빼놓고 중국의 고유한 것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유교하고 도교지 않습니까? 근데 유가와 도가는 한마디로 둘 다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육아는 당연히 정치 철학이지만은 도가가 무슨 정치 철학이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결국 치의 문제라고 하는 건데 육아라고 하는 것은 육아 사상은 통치 철학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치지 않습니까? 인치와 덕치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치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통치는 도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위가 아닌 따라서 인위가 아니라는 거니까 무위가 되겠죠. 무위의 통치. 이것은 그것에 비해서 인위의 통치가 되겠죠. 인위지치. 육아가 인위의 그런 통치를 주장한다면은 도가는 무위의 그런 통치. 무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무치지치라는 겁니다. 예? 다스리지 않는 듯이 다스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지 않는 듯이 하는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무치지치건 아니면 인위지치건 간에 그것은 다 치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정치 철학으로서 모든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인, 이게 다 성인의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육아가 됐건 도가가 됐건 모두가 다 성인을 지향하는 학문이고 이때의 성인은 하나의 정치적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중국의 철학은 다 정치 철학으로 지향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구체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들을 유기적으로 통일하는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은 어떤 총체성과 일체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조직이 한 몸 속에서 조화를 이루잖아요. 이렇게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덕목이 항상 중이죠. 중 또는 중화입니다. 그렇죠? 중의 어떤 조화를 뜻하는 이런 중의 조화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늘과 인간 사이에도 합일, 조화, 하늘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서 합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육아나 도가나 다 똑같이 지향하는 그런 바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총체적 조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은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의 정치와 관련시키면은 통일체에 대한 지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이 체의 문제인데 이렇게 체용으로 본다면 뭘까요? 체용이라는 건 뭐예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죠. 그 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쓰면은 일체 다용이죠. 오직 한 몸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양자가 분리돼 있고 따라서 서로가 합일될 수 없는 끝없는 긴장 관계 속에서 밀려나가는 그런 이원분립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애당초 하나였고 단지 그것의 움직임과 쓰임에 있어서만 다양하게 분기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런 체를 상징하는 것이 중국 철학에서는 표현을 할 때 바다와 파도의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뭘까요? 파도는 뭐 집채만한 파도도 있고 조그만 파도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띠죠. 그렇게 변해가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다 한 바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용 또는 본질과 본체와 현상이라고 그러면은 마치 이것을 파도를 갖다가 현상이라고 그러면 파도 밑에 저 밑에 있어서 변치 않는 심해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본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본체는 뭐예요? 그 심해까지도 포함하고 이 표면까지도 포함한 전체의 바다의 일체. 그것이 바로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하고는 다르죠. 서양은 햇빛이라고 해서 햇빛과 사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초월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초월성 속에서 현실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바다와 파도 속에서 끝없이 한 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본질과 현상이라는 식으로 구분을 하지만은
그 사용하는 방식은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의 중국적 체형, 중국적 본체와 현상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불교에서 뭘까요? 그것은 기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승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의 논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양식의 본체와 현상으로 갖다 놓고 설명하면 좀 곤란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 것과 중국 것을 비교했고, 또는 불교와도 이제 대비를 시켰는데, 이런 그 현상과 서양에서 본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이고 이것은 진짜라는 겁니다. 실제, 즉 진짜로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로 있다는 얘기는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순간순간 소멸해가는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별적이라서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것은 보편적이다. 언제나 하나로서 통용되는 그런 것이다. 보편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서양의 그리스 철학 또는 고대 철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보다 이것에 대한 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초월, 넘어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쪽을 다시 지배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초월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쪽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초월과 지배 사이의 이중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본체와 실제와 보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참이 뭐냐? 진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원 불변하는 어떤 하나의 것. 이것이 바로 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에서 보면 거의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식적인 주장,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어떤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도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로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쓰고 나면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게 뭘까요? 서양 고대 철학에는 안 나오지만은 중세 철학에 가면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서양의 그리스 철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의 철학이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전파 이전에도 이미 기독교를 자체적으로 수용할 만한 사상적 단서가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이 간직되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양 철학의 어떤 핵심이 되는 이데아와 서양의 고대 철학을 어떤 동양 철학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중세 근대 철학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